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평범하기만 한 제게 남들보다 약간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일 중독이나 일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였죠. 제 스스로 느끼기에 저는 몹시 게으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큰 빚까지 떠안은 아버지는 불어나기만 하는 빚더미 속에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술만 드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고 할머니 손에 자라야 했어요. 더구나 시골에 있던 할머니의 집 역시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뭐든 원하는 게 있으면 저 스스로가 벌어서 해야 했고 그건 대학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늘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5대가 오는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서 일을 했고 버스가 끊길 때는 몇 시간을 걸어 집으로 오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때는 어른이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지만 성인이 된다고 해도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죽지 못해서 사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연장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쉬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아니더라도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고 이직이 되지 않더라도 잠깐은 쉴 수 있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은 제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바로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게 되면서였죠. 매번 이렇게 1시간 잘 만난다고 해도 3시간 만나는 거 솔직히 힘들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사귀기 전에도 말했잖아. 나 시간 별로 없다고. 맨날 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참. 돈 많이 모아서 쉴 거야. 어차피 이대로 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늘 불안하고. 미래를 대비해두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 자기 남자친구야. 매번 눈치 보면서 이렇게 힘들게 만나는 거 힘들어.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이렇게 못 볼 거면 우리 그냥 결혼하자. 뭐, 결혼? 왜, 싫어? 처운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너무 갑작스럽잖아.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뭔가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왜, 건물이라도 사야 결혼할래? 자기 나이에 그 정도 벌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벌어야 된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사람은 다 때가 있어. 그리고 이참에 자기도 좀 쉬면 좋잖아. 결혼을 하고 쉰다니?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물론 집안일을 마냥 쉰다고 생각할 순 없지만 적어도 여유는 생기잖아. 운동도 다니고 취미활동도 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게 될까? 내가 2배로 할게. 그럼 되잖아. 내가 자기는 먹여 살릴게.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도 가자. 고생을 아예 안 시킨다고 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할게. 난 결혼으로 자기 얼굴 보는 소원 이루고 자기는 쉬고 싶다는 소원 이뤄주면 되는 거 아닐까? 정말 쉬어도 되는 거야? 그때 제 심장은 엄청 뛰더군요. 단순히 쉰다 이런 이유로 그 사람을 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안정적인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더구나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에 지쳐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서 웃게 해주려는 노력도 참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그 사람과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친구의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홀어머니 한 분만 계셨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소소하게 진행됐어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마칠 때까지도 큰 싸움 한 번 없이 잘 치를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낯선 곳으로 떠나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됐죠. 한편으로는 이게 뭐라고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해나가면 된다고 남편과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남편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정리해고라니. 이전부터 인원 감축이니 뭐니 소문이 돌긴 했었어. 회사 사정이 많이 힘들어졌거든. 근데 왜 진즉 말하지 않았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결혼식이다 뭐다 자리를 비우거나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당신이 신경 쓸까봐 그게 싫었어. 모처럼만의 휴식인데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진 않을 거 아냐.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은 공유하는 게 맞지. 이직은 금방 될 거야. 나 알잖아.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 그야 알지만. 혹시 모르니까 회사에 사표 내지 말고 다니고 있어. 내가 취직해서 자리 잡으면 바로 그만두고. 알았지? 그래, 그래야지. 미안해.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사직서 내고 인수인계 끝나면 집에서 쉬라고 할 계획이었는데 내가 너무 못났다. 아니야. 회사가 어려운 게 당신 탓은 아니잖아.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회사를 나오게 된 거고 저 혼자서 벌어도 두 사람의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시면서 감당하게 된 수술비와 어머님 생활비였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도 해야 되는데 일도 못 하신다 그 말이야? 모은 돈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병간호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번만 제발 부탁해. 내 월급으로는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구축이라고 해도 아파트를 매매로 들어와서 대출금 원금 내는 것도 빠듯한데 우리들 생활비면 몰라도. 당신이 대출이라도 좀 받아볼 순 없을까? 수술은 하셔야지. 아니면 일을 못하는데. 이미 대출 받았잖아. 그럼 당신 이름으로 받아보든가. 난 취업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금융 대출을 받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 평생을 고생 많았었는데. 당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봐. 내 맘 알 거 아냐. 알았어. 적금이라도 해지해서 내가 마련해 볼게. 엄청난 손해를 봐야 했지만 다행히 시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얼마 정도를 쉬시다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은 제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고 저는 혼자서 생활비를 벌고 살림까지 해야 했죠. 거기다가 문제는 또 있었어요. 아가,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네가 반찬 좀 만들어줄 수 없겠니? 그리고 김장도 네가 좀 도와야겠다. 아무래도 아들 하나 있는 게 도움이 되질 않아서 그래. 근데 저 오늘 야근이 있어서요. 괜찮다. 나도 마침 오늘 늦게까지 잠을 자서 늦은 시간에 하는 게 편해. 준비는 해놓을 테니까 네가 와서 무거운 것 좀 들고. 그냥 사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얘가 사 먹는 비용이 얼만데. 됐다. 하기 싫으면 오지 마라. 내가 또 허리 다치면 그땐 네가 후회하겠지. 오지 말고 그냥 쉬어. 한참 신혼이라 즐거웠을 시기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더군요.
분리수거 쓰레기를 버리는 것 외에는 집안일이라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과 허리 수술을 핑계로 시댁 집안일까지 떠안기는 시어머니. 그 사이에서 저는 한 달에 꼬박 채운 월급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구직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술을 마시고 들어놓은 남편만 남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광수를 뒀습니다. 내가 말했지. 연애할 때도 게으른 사람 너무 싫다고. 알지. 근데 나는 진짜 노력하는데. 노력? 지금 이걸 노력이라고 말하는 거야?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조금 하는 게 노력이니? 당신이 하기 싫어도 참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게 노력이야. 지금 당신 생활을 봐. 야, 나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요즘 취업 자체가 힘들어.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회사가 망해서 나온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언제까지 그 핑계 댈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뭐라고 한 적 있어? 혹시나 당신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까봐 내가 그 말 없이 다 했어. 생활비도 달라는 거 다 줬고 어머님 용돈도 내가 챙겼어. 집안일도 회사 끝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도 싫은 내색 없이 나 혼자 다 했다고. 근데 뭐? 서러워? 그럼 난 죽어야겠네, 지금 당신만 잘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깟 몇 개월 우리 엄마 용돈 챙겨드린 게?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 원래 계획이었으면 당신이 내 자리에 있었을 거야. 나 혼자 돈 벌고 대출금도 갚고. 그렇게 됐어도 난 상관 안 했을 거고. 하나의 가정일 뿐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나랑 입장이 같아? 난 당신이 돈 벌어오면 집안일도 어머님 돌보는 것도 내가 했겠지. 거기다 당신이 우리 친정에 용돈 드릴 일이 있어? 없잖아. 그냥 당신 엄마한테 드리는 건데 그게 왜 서러워?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뭐 공사판에 노가다라도 뛸까? 못할 건 뭐가 있어. 그게 부끄럽니? 그런 말 내세워서 내 양심이 찔리길 기대했어. 시합이 되지 않으면 기술이라도 배워. 그 정도라도 노력했다면 나도 지금 이렇게 말은 안 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연애할 때도 돈 그러더니 부인성이 나오네. 거의 2년 가까이 혼자서 대출금 갚고 시댁이네 집안일까지 다 해봐 그럼. 내가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게임에 돈 쓰는 남편이랑 그렇게 살아봐. 나는 돈 아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시원하게 카드 긁는 너랑 결혼해서 살아보라고. 뭘 그렇게 극단적이야. 더럽고 진짜 치사하다. 순간 너무 화가 났고 그간 참고 있던 것들이 터지고 말았죠. 그럼 헤어져. 갈라서자고. 여보, 당신한테는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워? 쉬웠을 것 같아? 이 결정이 쉬웠을까? 아니면 지금 처한 상황이 나한테 더 힘들었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 이제 나도 못 해먹겠어. 나 시어머니랑 당신 뒷바라지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나 아이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했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내가 흥분해서 그냥 뱉은 말 같아? 아니야. 내일 서류 준비할게. 제 표정을 한참 살피던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내가 헛소리를 했다. 내가 미쳤었어. 나도 좀 지쳤었나 봐. 자격지심도 생기고 자꾸 자신감은 사라져서 내가 돌았었어. 그냥 지금 이대로 조금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여보, 나 당신 없으면 진짜 안 돼. 알잖아. 나 당신 진짜 많이 사랑해,
앞으로는 내가 집안일도 다 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당신 못 괴롭히게 아니, 제대로 뭐라고 할게. 그리고 또 친구들도 안 만날 거고 게임도 절대 안 할게. 약속해 진짜. 바로 취업도 할 거야. 두고 봐. 그때 봐서도 아니다 싶으면 이혼도 해줄게. 기회를 주라. 비록 내가 제대로 한 게 없지만 나한테도 당신한테 잘할 기회는 줘야지.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더군요. 그리고 게임도 끊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잘 말했는지 시어머니 역시 더 이상 저를 오라가라 하지 않았고요. 비록 남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었기에 제가 일을 그만두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서툴지만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거두는 남편과의 사이도 다시 좋아졌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제가 꿈꾸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하에 가진 아이가 아니라 솔직히 급작스럽긴 했지만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출장이 잡혀 있었어요.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은 물론이고 제가 빠지게 된다면 그게 즉 퇴사를 하겠다는 의미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해외로 가는 출장을 임신 초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기에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요. 안 돼. 당신이 그 프로젝트 한다고 고생한 걸 모르지 않는데 그걸 왜 포기해? 그래도 출장까지 가는 건 무리야. 아니, 애초에 임신했을 때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했던 거였어. 물론 그 문제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받을 순 있겠지만 잘릴 정도는 아닐 거야. 눈치가 좀 보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어쩌고 이런 말들이 들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솔직히 그건 당신도 싫잖아. 싫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도 없잖아. 왜 없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나도 재취업을 하긴 했지만 회사가 영 맞질 않아. 대우도 그렇고. 다른 더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또 그만둔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이 임신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내 월급으로는 우리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단 소리야, 현실적으로. 그럼 나더러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출장을 가란 소리야. 임신 초기에 비행기를 타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내 친구 와이프는 잘못 갔다고 하더라. 병원에서 하지 말란다고 다 안 해. 하라는 건 다 지켜. 먹으라는 것만 먹냐고. 아니잖아. 더구나 우리 임신 계획하고 가진 것도 아닌데. 말뜻이 좀 그렇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일단 이야기를 잘 해봐라. 네가 잘리게 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잘해볼게. 이런 식으로라도 나와야 정상 아니야? 아무리 현실적이라고 해도 어떻게 출장을 가란 말을 할 수 있어. 거기에 애는 계획한 게 아니란 말까지. 나라고 답답하지 않겠소. 하지만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 아이 엄마로는 최악의 선택일진 몰라도 저는 결국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업무에 임신을 했다고 빠지게 되면 나머지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불보듯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 결정에 남편 역시도 집안일 전부를 도맡아 하면서 저를 도와줬고요. 그리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한 달 정도 진행되는 해외 출장에서 팀원들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말았지만 덕분에 어느 정도의 배려를 받으면서 무사히 일을 끝낼 수 있었죠. 덕분에 그간 노력한 성과를 보답받았고 아이 역시 큰 문제 없이 잘 견뎌주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온 집에서 저를 반겨준 건 울고 있는 시어머니와 침대에 누워있는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네 남편 중풍이란다, 중풍. 갑자기요?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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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니? 다 너 때문이잖아. 그게 무슨... 너 임신하고 아이 낳고 집에서 쉬게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무리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사반까지 나갔다가 쓰러졌다고. 아유, 내 아들 어떡하노. 내 아들이 전신 불수라니 이걸 어쩜 좋아. 병원에 가요. 병원에서 일단 재활도 하고 치료도 하고. 치료는 이미 받았어. 그리고 토만 치료하는 게 돈이 좀 든다 그러더라. 녀석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귀엽고 태어내야겠다면서 너 돈 들어갈까봐 애가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래서 이렇게 집에 데려온 거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허공만 보고 있는 남편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 스스로를 탓하면서 사죄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눈물을 흘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에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더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아들을 돌보겠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저는 반대했어요. 덩치가 있는데 어머님이 혼자 시키고 못하실 거예요. 전문적인 요양사 부르려면 돈도 꽤 드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다가 허리에 또 무리가 오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제 너 혼자 버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너한테 아픈 아들까지 모두 맡기고 나 몰라라 지낼 정도로 내가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총 무거우면 어때? 내 자식인데. 그 정도로 병 안 난다. 평생을 저렇게 있지는 않을 거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그것도 혼자 감아. 불가능하실 텐데요. 하면 다 할 수 있어. 요즘엔 장애인 전용 택시도 있다고 하더라. 그거 타고 후딱 다녀오면 된다. 그냥 넌 치료비랑 나랑 내 아들 생활비 정도만 부담해주면 좋겠구나. 네,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일을 못하니까 요양보호사가 받는 반만이라도 월급처럼 주면 좋겠다. 아, 네. 그것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에 네 하고 대답하긴 했지만 제게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 일만 해서 해결될 수준의 돈도 아니었고요. 마치 숨쉬듯이 나가는 돈 때문에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네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했고 아이 용품 준비는 머릿속에서만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거기에 시어머니가 전담으로 남편을 돌봐준다고 해도 제가 퇴근하고 나면 온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겨우 몇 마디 할 수 있게 된 남편이 물이며 뭐며 가져다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나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결국 제 아이마저 떠나가게 만들었네요. 먹고 싶은 것도 쉬고 싶은 것도 못해준 못난 제게 오래 머물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우울증으로 정신과까지 주기적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자려고 누울 때도 습관처럼 배를 쓰다듬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만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살은 10kg이 빠졌고 면역성도 약해진 그런 상태로 거의 1년을 좀비처럼 움직이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일과 집, 업무와 간호를 병행하면서 말이죠. 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자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자주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아직도 많이 힘들어? 수면제 먹고 잠드니? 근데 약은 좀 줄였어. 항우울제인가? 그거 먹으면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 진짜 걱정이다.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오늘은 이 언니가 널 위해서 지갑 모두 비우고 갈 테니까. 알았지? 고맙다. 덕분에 그래도 내가 힘이 많이 돼. 네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 집에 가면 시어머니 밥 차려야 하고 좀 쉬려고 하면 남편 병수발까지 들어야 하고 눈 뜨면 일하러 나가기 바쁜데. 진짜 그러다가 네가 쓰러지면 어떨지 난 상상만 해도 끔찍해. 그래서 말인데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어떻게 아픈 사람을 두고 나만 살겠다고 해. 이만큼이면 너 충분히 했어. 결혼하고 나서부터 2년은 백수였지. 그리고 몇 달 일하고 또 그만뒀다가 작은 회사 들어갔다가 얼마 있지도 않아서 사분한 거라며. 대체 결혼 생활 중에 그 사람이 뭘 했어? 넌 이렇게 말하는 내가 점 없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지금 4년 됐지? 한쪽 손이랑 발만 겨우 움직이고 말은 할 수 있다지만 난 솔직히 네가 그만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 예전에는 말로 못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나랑 아이를 위해서 혼자 노력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서 내가 차마 이기적으로 생각을 못하겠어. 내가 압박만 하지 않았어도 그냥 잘 살았을 텐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조금씩 좋아진다니까 그거라도 믿어봐야지. 앞으로 나도 그런 말 더는 안 할게. 나까지 같이 스트레스 주는 걸까봐 나도 고민하고 말한 거야. 알아. 기분 나쁘지 않아. 날 위해서 그렇게 말해준 거 아니까. 일단 오늘은 무조건 여유 있게 놀다 들어가. 알았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친구는 저를 가장 잘 챙겨줬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부케도 받아줬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멋진 여자이기도 했죠. 그런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온 것은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척 더웠던 여름이었고 회사에서 빵빵하게 틀어주는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에 시달리고 있었죠. 회의를 끝내고 돌아오니 부대중만 30통이 넘게 있어서 놀라서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축하해 기집애야. 응? 뭘 축하해? 야, 나 생일 아직 30일도 넘게 남았어. 그거 말고 네 남편 재활 성공한 거 왜 말 안 했어? 그게 무슨... 나 방금 우리 회사 근처에서 네 남편 봤어. 너희 시어머니랑 같이 멀쩡히 운전해서 차에서 내리던데? 무슨 소리야. 오늘 시어머니랑 병원 가는 날이었는데. 그리고 네가 있는 곳은 여기서 멀잖아. 차로 2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사람 얼굴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네가 더 잘 알잖아. 그야 그렇지만 근데 말이 안 되거든. 우리 남편 1년 전에 내가 너한테 말한 거랑 크게 달라진 거 없어. 정말? 그럼 닮은 사람인가? 아닌데, 난 분명히 기억하거든.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도 네가 몇 번 사진 찍은 거 보내줬잖아. 네 남편이 쌍둥이가 아니라면 난 확신해. 진수가, 네 남편 사진 멀쩡하게 잘 걷던데? 혹시 그거 아니야? 재활 열심히 해서 네 앞에 짠하고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가? 무엇보다 그 친구는 제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신뢰하는 친구였기에 확신 없이 그런 말을 할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친구의 말처럼 걷는 게 멀쩡할 정도였다면 제게 말을 하지 않은 게 단순한 깜짝 이벤트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 밥에 남편 수발까지 드는 걸 두 눈으로 뻔히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할 순 없을 테니까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이 병원 가는 날에 맞춰서 앞뒤 날짜에 연차를 쓰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출근 준비를 했고 회사에 가는 척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가 잘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한 3시간 정도를 보냈을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오더군요. 휠체어까지 타고 말이죠. 그 모습에 괜히 남편을 의심하고 쓸데없이 연차를 썼나 하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주변을 쓱 살피더니 휠체어에서 혼자 내려서 처음 보는 승용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태연하게 휠체어를 접으며 주변을 살폈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앉은 곳은 운전석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어딘가로 이동하는 그 차량 뒤로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차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의 한 병원에 멈춰서더군요. 남편이 치료받는 병원은 아닌데 여길 왜 온 걸까 하는 생각과 함께 쫓아붙으니 그 둘은 산부인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시어머니가 높은 목소리를 내면서 달려간 곳에는 어떤 여자가 서 있었죠. 어머님, 자기 하고 부르면서 애교를 피우는 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윽고 병원 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더군요. 왜? 뭐 때문에? 이런 질문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눈으로 확인한 사실들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먼저 남편이 애초에 전신불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 5년 동안 제가 병원에 함께 가자고 수없이 말했지만 저를 위하는 척 한 번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핑계로 일하기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아들의 병간호를 자처하며 제게 받아간 돈을 떠올리면 일을 그만두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죠. 둘 다 게을러 터진 인간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바람까지 피우고 아이를 낳았다는 건데 솔직히 그건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버린 시간들과 노력이 너무 아까워서 허탈하기만 했네요. 이혼, 당연히 이혼은 할 거였습니다. 할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었고 풀리지 않는 속이 문제였어요. 잘 사는 게 복수다? 용서하는 게 진짜다? 솔직히 그건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시비가 걸리거나 싸움만 해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 게 대부분의 인간인데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겪어도 그냥 넘어가는 건 마음의 병을 키운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복수를 준비했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행했죠. 반신불수인 척 누워있는 남편에게 거의 고문에 가까운 짓을 했습니다. 남편 수발을 드는 척 제대로 된 매운맛을 보여줬네요. 아유, 화장실이 좀 미끄럽지. 저런 옷을 다 버렸네. 내가 머리 감겨줄게. 저는 남편의 머리에 제모제를 뿌렸습니다. 발라서 휴지로 닦아내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건데 그걸 머리 정수리에 투척해서 방치를 했죠. 원래 샴푸는 좀 두피를 불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있어. 그거 아시나요? 제모제를 뿌리면 머리카락이 오래된 고무줄처럼 약간의 탄성이 생기고 얇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휴지로 쓱 밀거나 물로 닦으면 다 녹아서 나오는 거죠. 이 일로 저는 남편의 풍성했던 머리카락의 가운데를 뻥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말했네요. 나이 들어서 탈모가 오나?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네. 우리 이제 세수할까? 이거 린스네. 몰랐다. 이거네 이거. 아우, 이건 또 치약이네. 어머님은 왜 이런 걸 사놓곤. 이게 샴푸야 치약이야? 구분이 잘 안 된다. 그치? 이제 나가자. 내가 맛있는 밥 해줄게요. 그리고 그날 밤에 상한 밥까지 해다 먹였어요. 제가 그 곁을 꼭 지키고 있어서 저 몰래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저는 못 알아듣는 척해서 결국 상한 음식을 먹고는 바지에 똥까지 지리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걸 직접 치우게 했죠. 그리고 제게 밤에 간호를 제대로 안 했다면서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발로 밀어버렸어요. 남편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니 그땐 남편의 뺨을 때렸고요. 너 진짜 미쳤어? 그래, 그럼 안 미치겠니? 됐고, 앞으로는 나가서 너희 둘이 살아. 야,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래? 저기요, 분위기 파악이 되질 않아요? 나 이제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니까 둘 다 내 집에서 일단 꺼져줄래? 이혼 서류는 거지 같은 시댁 쪽으로 보낼 테니까. 그 와중에도 남편이 눈을 굴리며 연기를 이어와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는 걸 보자 속에서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끌고 있던 전기포트를 들고 가까이 다가갔고 남편은 놀라서 비명까지 지르며 멀쩡한 두 다리로 시어머니와 주랭랑을 쳤네요. 뒤늦게 허무함이 몰려오긴 했지만 저는 울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하고 추심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모든 걸 다 받아냈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다 합해도 제가 그간에 쓴 돈에 비하면 턱없이 작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저를 욕하는 모습을 보니 제 기준이 아니라 그들 기준에는 과하게 큰 금액이라 크게 억울하진 않더라고요. 뭐 다들 비슷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인생 살아가시겠지만 저처럼 너무 힘들지도 저희 시댁처럼 너무 편하지도 않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게으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게으른 건 정말 고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약간의 여유도 가지려고 노력할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